노무현의 선거제도 개혁.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는 아무도 누구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글도 있던데 노무현의 선거제도 개혁 그 뒤에는 수시로 계속 소환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곡해하고 비난 또는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연정을 하자,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 뭐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을 다른 이름으로 소환하곤 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이런 현상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노무현이 맞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97년부터 저는 2007년까지 한 사이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2008년부터 한 2016년, 17년까지 한 사이클. 그리고 2016년, 17년 우리 촛불혁명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대선 거쳐서 2024년 총선이 또 하나의 사이클로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과정들을 국민들이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외부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뭔가 정치권에 큰 뭔가 에너지를 우리가 넣어줘도 정치권에서 그거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나라를 근본적으로 못 바꾸고 10년 뒤에 결국 그냥 정권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자세히 지켜봤더니 네. 이것이 바로 증오의 정치, 혐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 때문에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께서 이제 직감적으로 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반사이익 정치.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6년, 17년에 촛불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고 사실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도 이겼고 2020년도 총선 때는 180석을 몰아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법, 지방 또 특히 행정도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그러니까 선출 권력은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열망했던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정권을 내주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퇴행적이다. 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갈 때가 느끼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신다라는 비판도 많잖아요. 상대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하기 기다리고 네네. 뭐 실언하면은 막 그거 증폭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반사익 구조로 짜여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힘을 많이 모아주셔도 그 반대 세력도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신 세력이 뭘 하려고 할 때 결사적으로 항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네.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군요. 힘을 가진 쪽도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일정 정도 이상은 의제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반사이익을 노리면서 증오와 혐오,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국민들께서 선거 결과를 통해서 권력을 이동하시게 돼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쪽이 악마화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것이 너 전라도지, 너 경상도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뭐 혐오 정치를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라든지 서로 다른 세력이라고 발견되면은 끝까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못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혐오 정치로 그렇죠. 가는군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도 상대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그냥 프레임이거든요.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정부 뒤로 갈수록 정권 교체 여론조사를 하면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거는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번 선거의 정신인 것처럼 부각이 됐잖아요. 내용은 그렇게 좋은 단어로 표현이 돼 있지만 중립적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반사이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의제가 진득하게 추진돼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한 효능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 97년부터 계속 10년 사이클 또는 이번에 조금 더 빨라진 사이클로 경험을 국민들이 해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연구하셔서 말씀을 20년 전에 하셨던 것이 진짜 맞구나. 라고 느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방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를 못했다. 내가 충분히 그때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 못했었다. 라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뒤에 나온 대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속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탄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뜻을 이해하고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2014년에는 경기도 안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을 실제로 했습니다. 부지사를 상대방 당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했었고요. 또 2016년에는 그 갈등 정치를 청산하자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 천이사님 보실 때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거론된 개헌론이나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개혁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큰 맥락을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제안하셨는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이해하고 제안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외형적으로 매우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의 깊이가 지금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게 매우 정략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남경필 도지사의 시도 같은 게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같은 문제의식이 있지만 문제를 진짜 그런 한 번은 두 번의 사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구조화 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은 다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당시에 약간 그 전국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선거제도 개혁이나 뭐 변화라는 게 어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린 정치인이 반전 카드로 상대방을 혼란시키려고 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개혁이나 선거개혁에 대한 것도 국민들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